10대 청소년 등을 총판으로 끌어들여 5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혐의로 35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어제 폐막식을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양회는 중국인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양회 기간 중에 중국의 일상 풍경은 어땠는지, 주목할 만한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송문규 씨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베이징입니다. 네. 자, 먼저 중국 양회에 대해서 저희 이 시간에 많이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양회는 매년 3월마다 열리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묶어서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중국 각 지역의 인민대표 5천여 명이 베이징에 모이고 이 회의를 통해서 국가 운영 방침을 결정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줄여서 전인대라고 하는데요. 네. 입법권 외에 국가주석 등 지도부 선출, 파면이나 국가 예산 심의, 비준뿐 아니라 개헌 권한도 갖고 있는 중국 최고 국가 권력 기관입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 공산당이 정책을 결정할 때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자문기구인데요. 전인대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입법권이나 의사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들러리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매년 이 3월에 이제 양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쯤 이 베이징 분위기는 어떤지, 일반 시민들은 또 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매년 3월 양회가 열리게 되면 네. 베이징은 약간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곤 합니다. 네. 만일에 있을 소요 사태를 대비해서 국경 시내 곳곳에 심지어 지하철역 안에도 경찰과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요. 일단 시내에 있는 노숙자들을 모두 단속해서 이들을 전문 수용하는 기관으로 보내서 회의 기간 동안 눈에 띄지 않게 집중 관리하고, 또 거리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불신 검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전에는 회의 기간 동안 유흥업소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또 회의가 열리는 이 기간 동안에는 그 인민대회당 주변은 경비가 더욱 강화돼서 네. 관광객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시민들은 해마다 이 양회 기간에는 천안문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을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더불어 회의 기간 동안 이 베이징의 공기질을 조절하기 위해서 베이징 주변 공장들의 조업도 통제해서 베이징의 1년 중 이 양회가 열리는 기간이 가장 쾌적하고 생활하기 좋다는 다소 섞인 농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뭔가 조금 긴장된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회의에서 중요한 국가 정책도 결정이 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 내용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해마다 이색적이고 황당한 의견들이 나와서 때로는 네티즌들에게 큰 웃음과 심지어는 황당함도 주곤 하는데요. 네. 이번 회의에서는 한 인민대표가 학생들의 게임 중독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 미성년자들은 아예 게임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금지시키자는 의견을 내서 네. 게임 업계에 반발을 나왔고요. 또 학생들로부터도 반발을 샀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또 한 대표는 학교가 휴교령을 너무 자주 내려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를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아예 학교의 휴교령을 없애자고 주장해서요. 만약에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또다시 창궐하거나 자연재해 발생 시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네. 요즘 학생들은 정신 상태가 너무 나약해서 이렇게 강제성을 띠더라도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좀 아이고. 황당한 주장을 주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강하게 주장하셨는데요. 네. 네. 또 역대 이색 의견으로는 초중고 교육기간을 12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면 사회 진출이 빨라져서 네네. 이 사회의 노령화도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또 영어 과목을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아예 빼서 사교육비 지출을 덜어주자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네. 또 늘어나는 이런 이혼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커플만 결혼을 가능하게 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다소 황당하기까지 한 이런 의견들은 어차피 의결되지도 않을 거니까 발인하여서 한번 주먹을 잡아보자는 심리가 작용해서 그렇게 그냥 막 던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설도 있고요. 네. 또 회의 기간 동안 이런 긴장된 사회적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인민들에게 던지는 개그라는 내부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네. 중국 양회하면 좀 엄숙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뭐 이런 뒷이야기도 있다는 거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중국 베이징 송문규 씨가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남미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 아이티에서 무정부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 방문에 나섰던 총리가 폭력 사태로 귀국하지 못하고요. 미국 등 여러 나라는 아이티에 주재하던 외교관들을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주변국들 상황도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아이티 등 이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범죄 세력이 폭력 사태를 이어가는 배경이 무엇인지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뭐 지금 IT 사태 저희가 뭐 여러 번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뭐 흔한 뭐 반정부 시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그 현재 아이티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는 조직 범죄단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요. 그 심각성과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티 이번 사태가 중남미를 휩쓸고 있는 조직 범죄들의 세력들에 대한 폭력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정부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요. IT는 3월 초부터 이제 비상상태가 선포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공항 등 중요 국가 시설이 네. 조직 범죄단 연합 세력들의 무장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치안 세력들, 치안 병력과 교전 중입니다. 네. 아리엘 앙리 총리가 외국 방문을 나섰던 2월 말부터 이 조직 범죄단 세력들의 반정부 폭력 사태가 격화돼 왔습니다. 네. 이른바 G9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갱9을 갖다가 이제 일컬는 것 같습니다. 네, 무슨 G7인 줄 알았네요. 9개 조직 범죄단 연합의 수장인 지미 쉐리지에라는 사람 별명이 네. 바베큐라고 하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보통 바베큐 고기를 좋아하는지 하여튼 이 지미 쉐리지에가 이끄는 네. G9이란 조직 범죄 연합 세력들이 네. 앙리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현재 반정부 폭력 사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앙리 총리가 지난 2월 말에 출국을 했는데요. 출국하자마자 이제 귀국을 저지하려고 교도소 2곳을 습격해서 1,300명 재소자를 탈출시키고 경찰서도 공격하고 네. 그래서 현재 수도 포르토프랭스가 한 80% 정도가 조직 범죄 세력들에서 장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외곽으로 나가는 지방으로 나가는 도로도 장악이 돼갖고요. 네. 유엔 구호기관들이 이제 도시가 거의 사실 봉쇄된 상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궁마저 공격받고 있다 그러니까 뭐 국가라는 것이 이제 뭐 유명무실화 됐겠죠. 그러네요. 네. 앙리 총리는 이 케냐를 방문했었는데 네. 이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조직범죄 세력들이 총리 방문을 저지하려고 공항을 공격했습니다. 공항이 작동을 못하니까 들어오지 못하겠네요. 못하고 네. 지난 3월 5일에 푸에르토리코에 기착한 뒤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소재가 불투명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IT 폭력 사태가 점점 이제 악화되면서 IT에 있는 외교 인력이 뭐 탈출하고 철수하는 일이 벌어지겠네요. 지금. 네, 이제 그럼 이제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죠. 국제사회가 IT가 안 되겠다. 이제 일단 피난하고 보자 하는 겁니다. 미국, 독일, 네. 유럽연합 네. 이 세 나라의 외교관들이 헬기를 이용해서 IT를 떠났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은 아직까지 이제 필수 인력은 남아서 공간 일은 하겠다고 하는데 네. 여차하면 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IT는 몇 년간의 이런 조직범죄 세력들의 그걸로 혼란으로 인해서 35만 명 정도가 난민이 됐고 네.
지난해만 해도 한 5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갱들의 한 30에서 50%는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는 이 조직범죄단에 가입을 하는 거죠. 부모들도 예. 아이들 팔아먹고 여자들도 팔아먹고 딸들도 팔아먹고 이런 아주 비참한 그래야 상황. 좀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 경까지 오게 된 겁니까? IT라는 나라가? 그 IT란 나라에서 이 조직범죄 세력의 특색은 그 뿌리가 상당히 깊습니다. 프랑스 식민 통치를 받았고 네. 중남미에서 특히 서반구에서 아마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특히 IT가 이렇게 가난하고 조직범죄 세력들이 판을 치게 된 배경은 네. 1957년부터 1987년까지 29년 동안 약 30년간 프랑스와 듀발리에라는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들 장클로드 듀발리에 듀발리에 부자라고 하는데 30년간의 장기 독재 체제 동안 부정부패 그리고 부두교동 주술적 기행에 기대한 통치로 인해서 나라가 극심하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네. 이 프랑스와 듀발리에는 이제 의사였는데 네. 당초는 아주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워서 사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집권을 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독재자로 변해서 네. 그 이상하게 부두교를 갖다가 이런 미신 주술적인 걸 이용해서 국가 통치 이용하는 등 하고 뭐 아 그래요? 의사라서 약간 과학을 더 신봉할 줄 알았는데 네, 전혀 반대로 전대 반대 가네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부터 파파독이라고 보통 불렸었는데 예. 그래서 그 아들 장클로드 듀발리에는 또 베이비독 이렇게 해서 이 파파독 베이비독이 30년간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집권하는 동안 자기들의 정권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친위 용병대를 만들었어요. 보통 국가보안 의용 민병대라고 정식 명칭은 그런 건데 네. 보통 통통 마쿠트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한 15,000명까지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병력들이 사실상 범죄 세력들과 연관이 됐고 이 천위 세력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직 범죄 세력들이 정권과 유착을 하면서 힘을 발휘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자, IT가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이런 조직 범죄 세력이 어떤 그 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86년에 듀발리의 부자의 장기 독재가 타도되고 난 뒤에도 네. IT가 별로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계속 가난 그리고 또 장기 또 통치 세력들의 무능 그렇죠. 겹쳤죠.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었겠죠. 특히 2010년에 IT에서 한 30만 명이 죽는 아주 대형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네. 대통령도 파괴되면서 국가 통치 인프라가 사실상 절단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더욱더 조직범죄 세력들이 기승을 부렸죠. 네. 특히 변곡점은 한 지난 3년 동안 한 2020년에서 2019년에서 21년까지 집권했던 조브넬 모이지 대통령 때인데요. 네. 이때 이 지미 셰리제 이 경찰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래요? 그 G9의 바베큐라는 네네네네. 원래는 경찰이었어요. 경찰 아까 말했지만 이 조직범죄 세력들이 치안 세력과 연관돼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 2020년에 국외 조직범죄자 연합인 G9을 결성했고 이 세력은 또 이 모이지의 집권 여당과 연계된 세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반대하는 모이지 대통령을 반대하는 다른 조직범죄 세력인 지펙과 유혈 분쟁을 벌이면서 세력을 더 확장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변곡점은 2021년 7월 7일에 이 모이지 대통령이 콜롬비아 용병들에 대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암살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가 암살되기 직전에 현 아리엘 총리를 갖다가 총리로 지명을 했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 이 아리엘 총리가 일단 가도 정부 수반으로서 지금까지 집권해 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 G9 쉐리지에가 앙리 총리를 반대하는 계속 이제 폭력 사태를 일으켜 왔고 이번 2월에 네. 임기가 만료해서 물러나야 되는데 못 물러났습니다. 왜? 선거를 치르지 못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과 협의하에 일단 계속 총리직이 있어라. 그렇게 되는데 네. 사실상 이거 자체는 사실상 헌정 중단 상태죠. 이 상태에서 네. 이제 저 조직 폭력 세력들이 반대 운동을 벌이고 폭력 사태를 벌이기가.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된 거죠. 예. 이게 좀 민주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을까요? 그런 방법은 어려웠겠죠? 지금 그렇죠. 아까 배경들 말했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뭐 통치 세력의 무능에다가 네. 선거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고, 이미 예.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G9이라는 그런 조직 범죄 세력들 그리고 시민들도 거기 또 호응해주고 있고 어느 정도 네. 뭐 이렇게 돼갖고서 지금 뭐 해법이 사실 잘 안 보이는 상태긴 하죠. 네. 어떻게 될까요? IT 지금 너무 무정부 상태인데요. 현재로서는 상당히 예측 불허입니다. 네. 이 G9이라는 조직 범죄 세력이 수사를 거의 장악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조직 범죄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통치 역량은 없는 거고. 뭐 집권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이제 집권을 물론 자기네들은 말을 하고 뭐. 그래요. 이 뭐죠? 이 쉐리제라는 사람은 네. 이제 각 지역 대표들로 모아서 현인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네들 조직원도 사면해 달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 측근들 기용해 달라고 이렇게 말은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제사회가 지금 심각하게 보고서 네. 이제 그 앙리 총리가 요구했던 그 다국적 평화군 네. 아까 앙리 총리가 케냐로 출국한 이유 중에 하나가 케냐에 가서 한 2,000명 정도의 병력을 구성된 다국적 평화군을 갖다가 파견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갔는데 케냐에서 그 유엔도 결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케냐의 2,000명 병력을 주축으로 다국적 군을 구성하기로 해서 파견키로 했는데 케냐 내부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대법원이 반대를 해서 못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갖고서 보내달라 가는 근데 건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기록을 벌어진 못 거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니 블링컨 장관도 사태가 악화되니까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케냐 네.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서 이거 어떻게 좀 해보자 보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2004년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 정권을 붕괴시킨 쿠데타가 있었는데 이 쿠데타를 주도했던 기펠리페라는 군인 출신의 정신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6년간 복역을 한 다음에 귀국을 해서 최근 반정부 운동에 가세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조직범죄 세력과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민들도 지지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하나의 또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네. 뭐 조직범죄 세력과 선을 긋는다고 하지만 조직범죄원들을 사면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앙리 총리는 사실상 이제 귀국을 못하면 실각을 하는 거죠. 그렇겠는데요.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조직범죄 세력들이 국정에 영향을 미칠 것은 명확할 것 같습니다. 네. 범죄 세력과 연관된 무정부 폭력 사태 IT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IT뿐만 아니라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비슷한 상황 벌어지고 있다고요. 가장 최근에 네. 1월 9일에 에콰도르에서 그 마약 카르텔 대원들이 생방송 중인 방송국에 들어와서 지금 마이크를 붙잡고 예. 마피아를 건드리면 어떻게든지 보여주겠다 이런 식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거 완전히 최대 방송 사고죠. 네. 근데 이 사태가 네. 사실 보면 지금 콜롬비아에서부터 멕시코까지 중남미 전역에 거쳐서 조직 범죄 폭력 사태가 사실은 만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마약이죠. 코카인. 마약 카르텔이. 네, 코카인. 그렇죠. 네, 코카인을 재배해서 수송하는 네, 네. 지역이 그 멕시코부터 콜롬비아, 에콰도르까지입니다. 원래 이 중남미 원주민이 약용식물로 재배하던 코카를 갖고서 이제 마약으로 순도를 높여서 마약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소비를 했었는데 냉전 시대 때 이게 그때부터 이제 물론 이제 아주 그 전부터 냉전 시대 전부터 조직 범죄 세력은 있었는데 마약과 관련된 냉전 시대 때 중남미에서 이제 사회적 불평등이 워낙 심하니까 좌파 혁명 세력들이 이제 많이 일어섰는데 이걸 단속하려고 탄압하려고 미국이나 친미 우파 정권들이 이 마약 밀리의 세력들, 조직 폭력 세력들을 이용을 해갖고서 정글로 숨어 들어간 그 좌파 혁명세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약간 정권과 유착된 이런 조직 범죄 세력들이 크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네. 현재 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미국 멕시코 그 국경 내에서 벌어진 불법 난민들 사태들 미국을 입국해 달라. 네, 네.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 최대 이슈죠. 그렇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이렇게 오게 된 이유가 이런 마약과 관련된 조직 범죄 세력의 폭력 사태로 인해서 콜롬비아부터 멕시코까지 살지 못해 갖고서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대선 최대 이슈는 따지고 보면 마약 문제부터 시작된 거라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나르코스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콜롬비아가 원산지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조직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현재 이 중남미 폭력 사태 직접적인 기호는 사실 콜롬비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콜롬비아가 맞습니다. 네. 콜롬비아에서
마약을 많이 재배를 했었고 예. 생산을 했었고 그래서 1980년 90년대 때 콜롬비아에서 아주 거대한 마약 카르텔이 결성됐습니다. 그 나르코스는 잘 아시죠? 네, 파블로 네. 에스코바르라는 사람의 네, 네. 메데인 카르텔 그리고 로드리게스 형제의 칼리 카르텔 이 양대 마약 카르텔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나 유럽 전 세계의 그 코카인 마약 시장을 갖다 이 마약 카르텔이 좌지우지했습니다. 거의 그 매출액이 엑슨 같은 석유 메이저에 뺨치는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이거 좌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마약 카르텔 단속에 방역하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1993년에 그 메데인 카르텔 두목 에스코바르가 사살되고 한 2년 뒤에도 로드리게스의 칼리 카르텔도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리게스 형제들도 미국 교도소로 잡혀가고.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이 붕괴되고 나니까는 어서 또 그게 터지기 시작했냐.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들이 더 커지기 성장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 잡기 위해서 네. 가장 했던 방법이 뭐냐면 수송로를 단속을 한 겁니다. 그렇죠. 저기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은 주로 해로와 공로를 이용해서 플로리다 쪽 미국 남부 쪽으로 마약을 옮겼는데 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금줄을 취하면서 잡아들이기 시작한 건데 네. 이게 이제 수소와 공로가 막히니까 그리고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이 붕괴되니까는 마약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는 여전하고 네, 네. 육로를 통해서 가기 시작한 거죠. 멕시코가 아니, 유리하죠. 원래부터 멕시코도 마약 카르텔이 많았었는데 유명했었는데 콜롬비아 카르텔이 붕괴되니까 기존에 있던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들이 훨씬 더 커진 거죠. 우후죽순 또 막 그리고 특히 생겨나겠네요. 미국 멕시코의 국경 장벽이 3,000km 이상이 되니까 거기서 사실은 이건 뭐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육로나 공로는 레이더나 이런 걸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네. 이번엔 멕시코로 이게 마약 카르텔 옮겨져 갖고서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이 커지니까는 이 마약 전쟁이 벌어진 거죠. 단속을 하려고 2006년부터. 네. 근데 지금까지 한 35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무정부 상태죠.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그리고 뭐 멕시코의 일부 지역들은 공권력이 전혀 치안력이 미치지 못하고 네. 마약 카르텔 왕국이 돼가고 있고. 너무 전쟁 심각한데요. 중이죠. 네.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는 게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이게 쉽지는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가장 이제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우리 흔히 네, 얘기하는데 네, 네. 풍선을 한쪽 누르면 이쪽 흐르면 이쪽이 기본적으로 성하고. 마약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단속하지 않고 공급만을 잡으려고 한다면 결국 풍선 효과처럼 여기서 일로 누르면 절로 가고 절로 누르면 절로 갑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또 단속을 하니까는 아까 말했던 에콰도르 쪽으로 다시 또 그렇죠. 에콰도르 해로와 공로를 이용해서 마약 카르텔이 극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콰도르의 그런 마약 카르텔 폭력 사태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죠. 전형적인 풍선 효과들이 여기 넣으면 되는 거죠. 네. 뭐 IT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남미 뭐 여러 나라들의 상황도 지켜봐야 할 텐데 일단 IT에서 너무 그 난민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죠. 네. 희생이 많아서 빨리 좀 잘 좀 어떻게 해결이 돼야 할 텐데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익일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인의 Everybody's Changing 이 곡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